반갑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을 쉽고도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는 이런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말투에서 내 존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의하고 어가 구별이 잘 안 되어서 늘 정권 대신에 주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시인 김춘수는 꽃의 소묘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이 어려운 철학적 명제를 너무나 알기 쉽게 풀어내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새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언어의 집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옥 무라우카 히브리어 문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법 용어, 언어학적 용어, 이것들을 우리말로 어떻게 장명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심했고, 출판을 한 이후에 약 10년 전에 이 문법 용어에 대한 해례본이 나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한 이후에 그 해례본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와 저희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에 성경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문법 용어 사전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5년 동안 참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모호했던 문법과 언어학적 용어들을 한층 정확하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을 제가 이번에 JMK 개정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문법 용어에 대해서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자 이 문법이 꽃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지 우리말 장명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동아시아 한자 문명이 공유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옥 무라우카 히브리어 문법 개정본을 중심으로 히브리어 문법 용어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학을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신학을 한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신학한 보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어로 성경을 읽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낯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생생한가? 또 원어로 읽게 될 때 그리고 사전을 찾아볼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처음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원어가 어려워서 10분의 1 정도만 겨우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좀 권위 있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원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성경 원어를 공부를 할 때는 마치 각계전투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한과 한과 따라가고 알파벳 배우고 액센트 배우고 또 품사 배우지만 전체를 우리가 모르고 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계곡에 갇힌 느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든지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하든지 먼저 이 문법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개념도가 필요하구나. 개념의 지도가 필요하구나. 마인드맵이 필요하구나. 이 문법의 마인드맵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하고 라틴어를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하고 앞으로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독일어, 불어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평생 많은 언어를 이렇게 섭렵해 가야 하는데 이 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학의 이 지도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이 단어가, 이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언어의 계통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어족에 속하는가,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다. 그리고 어떤 계통인가, 그리고 어떤 유형인가, 이게 독립어인가, 고립어인가, 굴절어인가, 교착어인가. 그리고 나서 언어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언어를 분류하고 언어를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인접 학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 크게 4가지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이 언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언어는 인접학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법은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언어의 구조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새 언어를 배우면 철자법을 배워야겠죠. 그죠? 자음도 배우고 모음도 배우고. 그리고 이 철자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그 음성론, 그리고 어문론, 그리고 이 철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명사의 형태는 어떻고 형용사의 형태는 어떻고 동사의 형태는 어떤가. 그 형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언어를 훨씬 더 빨리 익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품사들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한문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하더라도 뭐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보어고 이걸 모른다고 하면 글자는 알아도 해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신텍스까지 알고 나면 이 언어는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왔는가.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문법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 또 이 문법에 대한 사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언어들은 서로 어떤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뜨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문 분야인 텍스트 링귀스틱과 이 언어는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단지 문장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단락들이 이어진 더 큰 언어 단위를 보니까 이 단락들이 어떤 결속력을 가지는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끊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언어가 어떤
사회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왜 레위기에서는 여인이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 부정 개념이 오늘날 우리 부정 개념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 부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정 기간을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건 그 당대의 사회 언어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서 여인들은 기도를 할 때 베일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런 건 어느 현상 자체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그 당시 어떤 사회, 역사,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왔는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무엇부터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배워야 할 것인가, 야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부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늘 패러다임을 이제 열심히 뒤져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색인 작업이죠.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히브리어 설명을 알고 싶은데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 문법책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색인.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일단 색인에 들어가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참고 문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 히브리어는 어디에 분류되고 있고 이 히브리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인접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문법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